1912년 4월 14일 어두운 밤은 거대한 금속선이 둘로 동강나는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선박이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한 거였죠. 타이타닉이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세기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예요. 거대한 배의 우측이 빙산에 쓸렸어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이 빙산은 선체 내 최소 5개의 수밀 구획이 물로 채워질 만큼 충분한 손상을 입혔어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차가운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644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진 않았죠. 만약 영화를 봤다면 냉혹한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1~2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하루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에서 두 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타이타닉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는 동안 증기선 뉴욕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배의 갑판에 몰려있던 모든 걱정스런 승객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타이타닉은 4월 10일에 출항했어요. 이것의 첫 여정은 경쟁이 치열한 대서양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출항하는 날 타이타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동물체가 되었어요. 길이 269m, 폭 28m. 오늘날의 배와 비교하면 그리 크진 않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타이타닉의 약 5배 크기인 로열 캐리비안의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예요. 그 배를 수직으로 세운다면 안테나 없는 380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은 그 당시 엄청난 볼거리였어요. 여행 중에 프랑스에 들렀고 후에 또 아일랜드에 한번 들렸어요.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자 이 거대한 배는 최종 목적지인 뉴욕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4일 후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 앞에서 항로를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겨우 700명만이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그날은 엄청나게 추웠어요. 타이타닉이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은 지 1시간 20분이 지난 후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조차 몰랐어요. 드디어 빛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 다가온 것은 카르파티아호였어요.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을 배에 태우고 다른 승객들을 물 밖으로 많이 끌어냈어요.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몇 시간 후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후에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을 때 레이랜드 정기선인 캘리포니아호가 3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단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선통신사가 비번이어서 승무원들은 타이타닉으로부터 오는 조난 신호를 듣지 못했어요. 대서양 양쪽 국가들은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들은 미래에 그런 사건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인 선박 운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의 생명 안전을 위한 첫 국제회의를 열어 모든 선박에는 탑승한 각 승객을 위해 구명보트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어요. 또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됐어요. 또한 국제 빙상 순찰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이들의 주 역할은 북대서양 항로에 있는 빙산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배들은 또한 24시간 무선 감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타이타닉은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배의 크기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새로운 장비들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너무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타이타닉을 두 척의 자매성과 나란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RMS 올림픽이 먼저였어요. 1910년에 취항했고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기선으로 있었죠. 브리타닉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잠시 동안 항해한 또 다른 자매선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타이타닉만이 전설이 되었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1912년 4월 10일 화창한 봄날입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의 1등석 승객 중 한 명이고 배가 사우스햄튼에서 막 출항하려는 순간이에요. 모두의 설렘, 신선한 봄 공기, 바닷소리를 상상해보세요. 타이타닉의 가장 높은 갑판을 거닐다 보면 여러 대의 구명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트를 세어보면서 배의 정원을 떠올려요.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잠깐만요. 구명보트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요? 숫자를 살펴봅시다. 타이타닉에는 총 64척의 구명보트가 실릴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탑승객 모두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칼라일은 배에 48척의 구명정을 장착할 계획이었지만 타이타닉은 결국 20척만 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명보트 수가 모든 승객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구명보트의 수는 승객 정원이 아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이죠. 타이타닉에 대해 말하자면 이 구명보트 수는 미적인 이유, 즉 배의 엘리트 승객과 상류층 승객에게 갑판이 덜 혼잡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 거예요. 구명보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칼라일은 직장을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타이타닉의 갑판 위를 산책하는 모습은 눈에는 즐거웠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난파 사고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2012년에 구명보트의 부족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모리스 클라크라는 안전검사관이 배가 출항하기 5시간 전에 구명보트를 최소 10척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배의 소유주가 정시에 출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호소는 묻혀버렸죠. 그는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주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다면 그날 밤 약 700명이 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실린 20척의 구명보트는 최대로 태워도 전체 승객의 3분의 1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구명보트 중 일부는 최대 65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도 12명만 태우고 출발했어요. 게다가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은 구명정 발사 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트를 느리고 부적절하게 때로는 적절한 감독도 없이 내렸죠. 20대의 구명보트 중 18대만 제대로 띄워졌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4월 14일에 구명보트 훈련이 진행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결국 훈련을 취소했죠. 타이타닉호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둘러싼 많은 신화 중 하나는 필요한 구명보트 수가 부족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구명보트에 먼저 타야 한다는 해양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었죠. 타이타닉이 대서양의 얼음바다에 침몰한 직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912년 4월 14일 자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절망에 빠진 일부 남성이 여장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구명보트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목숨을 구할 기회를 얻으려 한 거죠. 동시에 타이타닉의 남성 승객 중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20대의 구명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보트가 오전 12시 40분에서 2시 15분 사이에 배에서 분리됐고 총 718명이 탑승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오전 4시경 RMS 카르파티아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705명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RMS 카르파티아의 승무원들이 모든 승객과 구명보트 13대를 태우는데 4시간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구조선에 실을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였어요. 현재 비어있는 나머지 구명보트는 바다에 표류한 채로 방치됐습니다. 인양된 구명보트는 나중에 타이타닉을 운영했던 영국 해운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에 반환됐어요. 이상하게도 반환된 후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살아남은 13척의 구명보트가 뉴욕 항구에 하역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이에요. 슬프고도 아이러니하게도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뉴욕 항구였습니다. 그 후 구명보트에는 타이타닉 명판이나 배를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모든 표시가 모두 제거됐어요.
일부 소식통은 구명보트가 결국 파괴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한 구명보트의 운명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떠난 구명보트인 접이식 구명보트 A는 사고 발생 한 달 후 RMS 오셔닉에 의해 회수됐어요. 당시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에서 32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배 안에는 에드워드와 게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결혼 반지가 있었는데 이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후 바다에서 길을 잃은 한 커플의 슬픈 흔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드워드와 게르다 린델로 밝혀진 이 부부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린델 씨는 실제로 접이식 보트 A에 도착했지만 아내는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둘 다 다시는 볼 수 없었고 결혼 반지는 결국 게르다의 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접을 수 있는 구명보트 A의 인양은 RMS 오셔니코의 승무원들이 찍은 사진과 동료 승객의 상세한 수기 기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구명보트가 실제 보트라기보다는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구명보트는 7번 보트였어요. 이 구명보트는 백만장자 구명보트라고 불렸어요. 12명의 승객이 다른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승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노를 저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2015년에 이 구명보트에서 인양된 점심 메뉴, 티켓, 승객 중 한 명이 보낸 편지 등 일부 물품은 뉴욕의 한 경매사에 의해 최고 7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타이타닉 참사 직후 모든 선박에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당시 비교적 최신 장비였던 타이타닉호의 구명정은 타이타닉호의 누나였던 RMS 올림픽호와 같은 다른 선박에 사용되기 위해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는 개인 소장품으로 팔리거나 심지어 썩도록 방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운의 근원으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배에서 다시 사용하는 걸 꺼려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 배들의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조 이후 구명보트 소유주로부터 공식적인 성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구명보트의 원형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 팔머스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박물관에 실물 크기의 복제품이 일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화이트 스타라인 구명보트 중 하나는 사실 타이타닉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배와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 보트는 타이타닉의 접이식 구명정 C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준 RMS 오셔니코의 6번 구명정을 복원한 것으로 개인 수집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구명보트의 명판과 기타 식별 표시는 화이트 스타라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들 중 일부는 나중에 경매를 통해 관심 있는 수집가들에게 팔렸기 때문이죠. 심지어 릭 스프링필드도 명판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이트 스타라인 직원들이 구명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개의 명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존스라는 선원이 가져갔던 8번 구명보트의 명찰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다른 타이타닉 생존자인 로테스 백작 부인에게 난파 당일 밤에 맺은 유대감을 인정하는 편지와 함께 이 명찰을 선물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라른 박물관 및 예술센터나 우스터시티 아트 갤러리 및 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에 구명정이 더 있었다고 해도 구명정을 모두 띄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만큼 충격이 심했다는 뜻이죠. 많은 연구원들은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모든 일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승객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어둡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앉아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자신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타고 있던 거대한 배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었어요. 누가 오고 있긴 하나요? 그들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항해하고 있던 나머지 배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
빙산, 그리고 어느 날 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이야기하는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16척의 구명보트는 탑승객의 50%를 약간 넘는 인원만 수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중 많은 배가 여전히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밀비나 딘이라는 2달 된 어린아기가 있었어요. 거대한 배에 탄 가장 어린 승객이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캔자스에 친척이 몇 명 있었고 그는 캔자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죠. 사실 딘 가족은 이 거대한 전설의 여객선에 탑승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탄 파업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3등석 승객으로 사우샘프턴에서 탑승을 했던 거였어요. 밀비나의 아버지는 춥고 평화로워 보였던 밤에 배가 빙산에 부딪힌 걸 느꼈어요. 그는 즉시 조사하러 올라왔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승무원들이 실제 상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 본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선실로 달려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준비시키고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태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적어도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던 기회였죠. 밀비나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10번 구명보트에 탔어요. 이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한 706명의 선원과 승객들 중에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후에 카르파티아호라고 불리는 전기선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승객을 구하러 왔고 그들을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뒤에 남아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어요. 밀비나는 배를 타고 출항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영국의 애쉬허스트에서 자랐어요. 일생을 사우샘프턴의 작은 사업소에서 비서이자 조수로 일하며 보냈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밀비나는 늘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1985년 한 프랑스계 미국인 팀이 모여서 타이타닉호의 잔해 위치를 알아냈어요. 뉴펀들랜드주 미스테이큰 포인트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수심 3km가 넘는 물에 있었죠. 그때 배가 두동강 난 걸 확인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가 멀쩡한 채로 가라앉은 걸로 믿었죠. 선체가 빙산과의 접촉으로 입은 손상만이 심각한 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건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 전체 과정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지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연구팀이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까진 타이타닉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생애 마지막 해에 그녀는 양로원에 머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의 소유물 일부를 경매에 팔았어요. 그녀가 판매한 물품에는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그녀의 엄마가 타이타닉호 구호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상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특정 승객들이 받은 금전적 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폐렴에 걸렸던 97살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사건에서 살아남은 705명의 사람들 중 가장 어렸어요.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죠.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배기통이 4개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배를 디자인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3개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순전히 장식 배기통이었죠. 배가 침몰했을 때 22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908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최대 탑승 가능한 승객 수는 3500명이었어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등급의 승객들이 있었어요.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추정 재산은 약 6,378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배와 함께 해저로 76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가라앉았다고 추정했어요. 이 전기선의 1등석은 호화로운 곳이었어요. 4개의 식당, 2개의 도서관, 2개의 이발소, 독서실, 그리고 사진용 암실이 기내에 있었죠. 온수 수영장도 있었지만 한 번에 1실링의 가격으로 1등석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배에는 터키식 목욕탕과 전기 목욕탕도 있었고 승객들은 한 번에 4실링에 그걸 이용할 수 있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9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500억 원이 들 거예요. 1등석 티켓은 그 당시 326만 원으로 오늘날의 7,780만 원에 해당하죠. 이 비싼 선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실 하나, 침실 2개, 옷장 2개, 화장실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사치품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시겠어요? 연구팀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의 많은 영역을 탐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수중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같은 날에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취소되었어요.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구명보트 훈련을 했고 그땐 배가 아직 정박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승무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각각의 구명보트가 채워졌다고 해도 모든 승객 한 명 한 명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물체였어요. 1911년 5월 31일 거대한 선체는 조선대를 따라 내려와 벨파스트의 라간강에 다다랐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수를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이건 단 1분여밖에 걸리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 배의 책임자들은 즉시 선체를 메머드급 조립부두로 견인했어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그 다음 해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갑판을 만들고 타이타닉호에 독특한 외관을 주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만드는 데 보냈어요. 또 배에 2개의 주요 증기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29개의 거대한 보일러를 설치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죠. 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디자인 결함 중 하나는 들어봤을 거예요. 기밀 격벽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물이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여객선이 침몰했죠. 그리고 타이타닉호에는 결점이 더 많이 있었어요. 높은 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가 선박 선체의 강철과 리벳의 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곳의 강철은 산산조각 났고 리벳은 비교적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타이타닉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4배 더 빨리 침몰한 이유예요. 무엇이 진짜로 이런 거대 선박의 침몰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보름달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빙산 일대를 남쪽으로 보낸 아주 강한 조수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때가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연구에 따르면 착시 현상으로 인해 배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영국의 한 유명한 역사학자 팀 몰트는 침몰 당일 밤에 대기가 승무원들이 빙산을 발견하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드는 특정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초굴절이라고 불리는 걸 야기시켰던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빛의 굴곡은 신기루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몇 척의 배들이 그걸 기록했어요. 이게 승무원들로 하여금 제때 문제의 빙산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확인해서 도움을 주고 타이타닉호 승무원과 의사소통하던 배들 중 하나를 막아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애초부터 빙산이 가득한 북대서양의 차갑고 예측 불허의 바다를 22노트라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항해한 선장 탓을 했죠. 한 세기도 더 전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탑승한 2240명의 사람들 중 약 700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배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빙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특히 크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화이트 스타라인에 의해 새로운 여객선 함대 중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았어요. 배의 길이가 270m, 끝과 끝을 이어서 배치한 축구장 2개 반과 같았고 높이가 10마리의 기린을 위로 쌓은 것과 비슷한 53m였어요. 흘수선에서 갑판까지 배의 높이는 4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18m였어요.
타이타닉호에는 베란다 카페, 식당, 읽고 쓸 수 있는 방, 터키식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가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심지어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었죠. 그 여객선은 2,435명의 승객과 9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300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고급스러움도 중요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갑판 아래에 16개의 수밀구획이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약 사고로 선체가 손상되었다면 이 구획들 중 4개까지는 물이 찰 수 있고 반면 나머지 12개가 배를 뜨게 할 수 있었죠.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클린은 이게 바로 이 배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승객들은 불편함 말고는 겪을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배는 1912년 4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빙산이었어요. 빙산은 매혹적이에요. 이것들은 빙하 분리라고 불리는 과정 동안 형성돼요. 이건 담수 얼음의 큰 덩어리가 빙하에서 떨어져 열린 물속으로 떠내려갈 때를 말해요. 빙하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죠. 북반구에서 이 빙산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서 와요. 남쪽에서는 남극으로부터 오죠. 여러분이 물 위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끝부분이에요. 대부분은 90%까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전체 사진을 조사해야만 빙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빙산의 일부분이 종종 제일 위험해요. 파도 아래에 무작위의 장소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가기 쉽고 배 바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큰 빙산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작은 것들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암은 길이가 2m 이하고 물 위로 1m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빙산편은 크기가 4m보다 작아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을 때 빙산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1901년 아일랜더호가 알래스카로 가는 인사이드 패시지를 통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빙산과 충돌했고 바로 가라앉았죠. 운 좋게도 탑승한 178명 중 138명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땐 빙산을 탐지하는 특별한 장비가 없었어요. 최고의 장비는 시력이었죠. 배 위에 유리한 곳에 있는 돛대 꼭대기 망대에서 2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지켜봤어요. 망대는 갑판 위 15m 높이의 배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돛대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만약 뭔가 의심스러운 걸 봤다면 큰 종을 울려 경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그 후 선장에게 모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별한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특히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밤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망대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었어요. 대신 환경에 노출된 커다란 개방된 통이었어요. 1912년 4월 14일 공기의 온도는 거의 얼뜻한 약 섭씨 4도였어요. 배가 시속 약 42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원들은 그 차가운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압박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은 교대 근무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을 실제로 발견한 선원은 프레드릭 플릿이었어요. 그 당시 레지널드 리와 같이 망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플릿이 왼쪽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오른쪽을 스캔했어요.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 밤 10시였어요. 이미 얼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춥고 어두울 때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쌍안경조차 없었어요. 플릿은 나중에 쌍안경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작업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플릿이 벨을 눌렀어요. 한 번, 2번, 그리고 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함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온 것 같았어요. 배 엔진은 역회전했고 거대한 해양 전기선은 가까스로 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이 그 배의 가판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빙산이 선체를 찍고 물이 밀려왔어요. 2시간 40분 후 타이타닉은 사라졌죠.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빙산은 쌍안경 없이도 어두운 밤에 육안으로 발견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또 얼음 조각들이 배의 가판 위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승한 누구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린 실제 빙산에 대한 어떠한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찍힌 가능성 있는 빙산의 사진들이 있어요. SS 프린츠 아델베르트호는 1912년 4월 15일 아침 그 지역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 배의 승무원은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빙산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빙산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요? 빙산의 바닥을 따라 붉은 페인트가 일렬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난 12시간 이내에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충돌로 인한 잔해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진 미니아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찍혔어요. 그 까뜰의 선장은 잔해 속에서 오직 하나의 빙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빨간색 페인트에 줄무늬가 그어진 걸 알아차렸죠.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부터 신문 보도는 빙산의 높이가 15에서 30m, 그리고 길이가 61에서 122m라고 추정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서예요.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은 아마도 그린란드의 해안에서 배핀만을 지나 데이비스 해협으로 향하는 바다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브라도해를 빠져나가 마침내 대서양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꽤 인상적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을 만들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요. 이 중 단 1%만이 실제로 대서양에 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중에 녹아버려요. 우리는 침몰이 일어난 대서양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도 정도였다는 걸 알아요. 영하죠. 인간의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 빙산에게는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은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존재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타이타닉의 빙산은 1910년 또는 1911년에 그린랜드를 떠나 1912년 말이나 1913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넜고 배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날의 빙산의 크기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게 확실히 빙암이나 빙상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두 종류의 빙산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진짜로 충돌하는 동안 가판에 흩어졌다면 빙산은 18m보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했던 추정치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타이타닉을 무너뜨린 빙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여전히 위협이에요. 최근인 2007년에도 유람선 익스플로러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남극 대륙의 웨들해로 가라앉았어요. 운 좋게도 모두 살아남았어요. 국제유빙감시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후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비행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감시대는 더 큰 빙산의 위치를 찾고 추적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해양 비극을 예방하고 있어요. 1912년 4월 10일 RMS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선박이 진수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길이가 269m로 거의 축구장 3개 크기였죠. 그리고 선체에서 굴뚝 꼭대기까지 쟀을 때 배는 53.3m의 놀라운 높이였어요. 17층 건물 높이였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고 3,000명의 일꾼들이 배를 건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인 오후 11시 40분에 배는 빙산과 충돌해 대서양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승한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살아남았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단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일련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악천후로 배를 되찾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왔죠. 이윽고 엘빈은 개선되었어요. 선체는 티타늄으로 강화되어 더 높은 수심 등급을 받아 해양 탐사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죠. 이 특수 잠수함은 발라드의 100번 이상의 탐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대서양의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수중 산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갈라파고스 단층에서 열 분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화학 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에너지의 복잡한 화학적 합성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발라드는 자신이 타이타닉 광신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한 걸 본 후에 결국 그 배를 찾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타닉은 분명 그 당시 큰 에베레스트산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성공했어야 한 것들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발라드는 1973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배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실제 시도를 했죠. 그는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해저 굴착선인 심해 해난 구조선 시브로프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추 파이프가 부서졌을 때 포기해야 했어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80년대 초 텍사스 석유업자 잭 그림은 3차례에 걸쳐 난파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그림이 실제로 타이타닉 위를 지나갔지만 장비가 그걸 감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린 이런 걸 굉장한 불운이라고 하죠. 발라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죠. 그리고 도움도요. 첫 번째 쟁점은 대서양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여지껏 가장 멀리 내려간 건 6,096m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말이죠. 발라드는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미 티타늄 선체로 강화된 엘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원격 조종 잠수함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우선 그걸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주기를 바라면서 당국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타이타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드는 먼저 1960년대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두 대의 잠수함인 트레셔와 스콜피오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당국은 애초에 왜 침몰했는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저에 놔두는 게 안전한지도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타닉을 찾는데 남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라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2개의 새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르고는 조종사가 없는 심해 견인 비디오 카메라 썰매였어요. 이것은 그 위에 장착된 일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설계되었어요. 6,100m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해저의 거진 98%를 탐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고는 원래 배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배가 움직이면 아르고가 뒤에서 끌려 해저 바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미지를 표면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2번째 장치는 제이슨 주니어라고 불리는 작은 로봇 차량이었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조종되어서 엘빈과 같이 잠수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수중 물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라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잠수함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색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12일의 여유를 갖고 의무를 다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는 거의 2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는 바다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르고를 해저로 끌어당기며 극에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로 수색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무 수확이 없던 며칠 후에 마침내 리벳으로 고정된 선체판과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이걸까요? 다음날 배에 거대한 뱃머리가 드러났어요. 1985년 9월 1일 발라드와 그의 동료 선원들은 마침내 악명 높은 배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발견으로 만감이 교차했죠. 발라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안식처를 처음 발견한 것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압도되었죠. 다음 4일 동안 선원들은 난파선을 탐사했어요. 빙산이 처음 발견되었을 망대를 찾았어요. 게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떻게 두 동강이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마침내 드러났죠. 배의 양쪽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가구와 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안전지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가죽 신발 몇 켤레가 해저에 널려 있었어요. 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찾은 것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발라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9년 그는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전했어요. 에밀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이죠. 이어하트는 전 세계를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1937년 태평양 어딘가에서 실종됐어요. 그녀와 비행기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의 행운이 에어하트가 추락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탐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발라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바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난파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발라드는 그중 100개만을 찾았죠. 이제 70대 후반인 그는 젊은이들이 바다와 그 많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어 해요. 1989년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이슨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 쥘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EV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연구용 선박도 갖고 있어요.
그의 경력에 영감을 준 이야기에 대한 딱 맞는 찬사죠. 1990년 9월 12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인스턴트 메시지와 줌콜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고 한 어린 소녀가 펜팔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부모님과 함께 휴가로 영국에서 벨기에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매우 영리한 소녀였어요. 조이는 종이 한 장에 이것저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발레와 플루트와 피아노 연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물론 사랑하는 2마리의 동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죠. 스파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햄스터, 그리고 물고기 스페클. 또한 누군가 답장을 보내고 싶어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주소도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바다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조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병에 넣고 물에 젖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은 다음 병을 바다에 던졌어요.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자 어린 소녀의 기대는 사라졌어요. 병이 어딘가에 걸렸을까요? 어쩌면 커다랗고 무서운 바다 괴물이 삼켰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물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스며들어 메시지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수년이 지난 후 크리스마스에 조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표를 보니 그 편지는 유럽에서 왔어요. 네덜란드인 커플인 피에트와 제클린 나테르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들은 조이의 병을 발견하고 사려 깊게도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해변에 버려진 잔해들 사이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조이의 편지는 무려 23년 동안 바다를 항해했고 최종 목적지였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근처까지 563km 이상을 여행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병에게는 정말 대단한 항해였어요. 조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두 어린 소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우스벡이라는 독일 소년은 덴마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조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를 적어 미지의 세계에 던졌을 때 그는 5살이었습니다. 1987년이었죠. 수년 후 그는 답장을 받았어요. 그가 29살 때였죠. 조이가 2년 후에 보낸 편지처럼 그의 편지는 24년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다니일 코로트키우라는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발트해 근처의 쿠로니안 스핏을 산책하던 중 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니일의 아버지가 그의 메시지를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일어를 알고 있었어요. 이 특이한 두 친구는 결국 2011년에 화상통화를 통해 만났습니다. 모든 병 속의 메시지의 기원이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2013년 한 크로아티아 서퍼가 아드리아해 근처에서 손상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보낸 사람은 자신의 편지가 메리라는 여자에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하기를 열망했어요. 그 편지는 노바스코샤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무려 6,000km를 여행한 셈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에 도달했어요. 존과 메리의 신원은 둘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한 멋진 사랑 이야기가 담긴 병 속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키와 폴리나 와이킹의 경우였죠. 외로운 스웨덴 선원인 아키가 편지 한 통을 병에 담아 지중해에 던졌을 때 그는 그 종이 조각이 결국 미래의 아내에게 갈 것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1950년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그 병을 발견한 이탈리아 남자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조카인 폴리나에게 줬어요. 1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후 아키와 폴리나는 결국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들은 당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결혼식 비디오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신문에 실렸어요. 이 운 좋은 사건은 사랑을 찾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고 동화 같은 결말을 찾아 바다로 던져지는 메시지의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1945년 프랭크 하요스텍이라는 미국인은 아키와 비슷한 메시지를 병에 담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거의 1년 후 그의 편지는 아일랜드 여성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브렌다 오설리번이었어요. 그들의 수년간의 서신 왕래는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둘의 우정은 압박감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둘은 프랭크가 아일랜드를 여행했을 때 직접 만났지만 프랭크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결국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타이타닉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후 비밀 메시지가 담긴 많은 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것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편지 한 통을 제외하고요. 타이타닉이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지 몇 년 후 병 하나가 아일랜드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레마이아 버크라는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은 정말로 타이타닉에서 유래된 유일한 병 속의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 종이는 단순히 굿바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낸 사람의 이름과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지워졌기 때문에 그 쪽지를 배가 빙산에 충돌하기 전에 보냈는지 아니면 후에 보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해는 제레마이아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상징적인 안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미국 메인주의 동쪽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캐나다 지방의 한 남자에게 취미가 됐어요. 해롤드 해킷이라는 남자는 1996년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병을 대서양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요. 그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바하마나 심지어 아프리카로부터도 편지를 받는 등 전 세계로부터 많은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취미 덕분에 그는 매년 펜팔 친구들로부터 약 150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요. 오늘날에도 그는 편지에 전화번호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연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통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바람과 해류의 방향을 바탕으로 물속에 메시지를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병들은 보낸 사람이 물속으로 던지고 난 후 바다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1914년 메시지를 써서 병에 넣어 영국 해협에 던진 한 영국 남성의 경우에서처럼요. 그의 이름은 토마스 휴즈였고 그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병을 발견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공손한 편지도 동봉했어요. 그 병은 그의 아내에게 도착하지 못했어요. 85년 후에 에식스 해안에서 발견됐거든요. 병을 우연히 발견한 남자는 친절하게도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메시지를 토마스의 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85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병이 바다를 항해한 가장 긴 시간은 아니에요. 헌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는 북해 해류를 연구하던 중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거의 2,000개의 병에 같은 메시지를 담고 병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장소를 적어서 답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북해의 해류 배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 하나가 97년 만에 원래 출발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오늘날까지 헌터 브라운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300개 이상의 오리지널 병이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병에서 발견된 모든 메시지가 편지를 통해 답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올리버 반데발레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동안 영국 해안가에 편지가 든 병을 던졌어요. 당시 그는 14살이었어요. 33년 후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그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통해 그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편지를 병에 넣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결국 기억을 떠올렸어요. 심지어 물이 새지 않도록 병을 양초 왁스로 밀봉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그녀의 병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병 속의 진이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오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싣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두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틱호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두 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틱호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틱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 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산산조각내기 직전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d from the Titanic 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본이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퓨틸리티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니코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니코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로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동강이 나 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니코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니코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중도를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닉호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이 착시 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굴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윌리엄 토마스 스테디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느 날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상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26년 전인 1886년 3월 3일에 생존자가 들려주는 어떻게 대서양 한가운데 우편선이 침몰했는가 라는 힘을 실어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사우스햄턴에서 뉴욕까지 북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한된 구명보트의 개수와 차가운 물 때문에 탑승한 2208명 중 단 70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여객선인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들을 태워 안전하게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윌리엄 스테드가 쓴 짧은 이야기는 미국행 여객선을 탄 영국 선원인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주인공은 비상시를 대비해 배에 탑승한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며칠 후 짙은 안개가 모든 시야를 덮게 돼요. 행운은 전기선의 편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되어 충돌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요. 916명 중 고작 200명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죠. 주인공은 물에 뛰어들어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분시켜 배의 구명보트를 죽어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테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은 스테드가 항상 쾌활했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배의 디자인이나 얼마나 튼튼한지를 칭찬했어요. 목격자들은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업상 기자였고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현대 저널리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신문기사에 사파를 사용한 거예요. 또한 신문 인터뷰를 도입했는데 사파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난을 예견한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어요. 모건 로버트스는 작가이자 단편소설과 소설을 쓴 전직 선장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중편소설은 타이탄의 자네예요. 또한 허무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타이타닉보다 14년 전인 1898년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던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전기선인 타이탄에 대한 소설이에요. 또 타이탄이 타이타닉만큼 빠르고 크기나 디자인과 같은 많은 다른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책은 그 배를 가라앉을 수 없고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한 가장 큰 배로 묘사했어요. 이것도 타이타닉에 대한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섬뜩한 유사점은 갖고 있던 구명보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여행을 떠나 빙산에 부딪혔던 때인 4월에 일어나요. 타이탄 이야기에서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어요. 스테디의 이야기와 달리 로버트슨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타이탄의 침몰은 책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후에 주인공은 그의 삶을 이어갔죠. 이 책은 타이타닉 호 참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의 10년 후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슨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버트슨이 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도 핵심을 적는 건 그에게 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약간 신비롭게 들려요. 어느 날 알렉스 맥켄지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여행을 취소하고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조부모님들은 타이타닉을 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탑승권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 실망감은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 사라졌어요. 존 코피는 타이타닉호의 선원이었지만 배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있는 그의 고향에 멈췄을 때 탑승하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여객선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는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겐 그의 경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RMS 모리타니아호에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타이타닉의 침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 추가 정보가 밝혀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에 그 배의 강철판이 얼어붙는 대서양물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리벳을 터지게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타이타닉호 선체에 맹유를 걸친 화재가 사실 항해 3주 전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은 강철을 부드럽게 했고 빙산을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강철을 잘라내도록 했을 거예요.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선체에 검은 자국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의해 야기된 걸 수도 있어요. 화재가 있었던 또는 없었든 간에 어느 경우든 빙산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배는 바닥에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충돌 중에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물론 다 이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빙산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스테드와 로버트슨의 작품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느 쪽이든 이게 유사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해요. 그나저나 토마스 뉴크맨이 없었다면 여객선과 여객수송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712년 그는 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기 엔진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한 세기 후 1819년에 최초의 증기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리버풀로 여행했어요. 그 배가 바다를 건너는 데는 29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객선 산업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게 더 쉬워졌던 1900년대 초반에 호황을 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항공기의 사용이 여객선으로부터 그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게 됐죠. 요즘은 여객선이 공해상에서 어떤 것과 충돌한 일은 매우 드물어요. 현대기술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걸 탐지하고 심지어 폭풍우 치는 날씨도 예측할 수 있어요. 요즘 유람선은 타이타닉 시대의 선박에 비하면 거대해요. 현대의 배들은 거의 2배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꿈만 꿨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유람선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여러 개의 수영장,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방을 갖고 있어요. 만약 재밌는 걸 원한다면 라이브 공연을 볼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 이착륙지를 잊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사내 의사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은 점점 더 커져가요. 타이타닉호와 현대 유람선을 나란히 놓는다는 건 코르기와 돌베맨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타이타닉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최첨단 선박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람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도시 전체가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큰 배가 되겠네요. 현재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뉴스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가 침몰한 지 100년이 넘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190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던 RMS 타이타닉호는 항구를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첫 항해 도중 침몰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그 당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200여 명 중에 1500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했어요. 놀랍게도 타이타닉호는 건설되는 데 3년이 걸렸지만 침몰하는 데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그 배를 만든다면 2100억 원 이상이 들었을 거예요. 타이타닉은 새벽 2시 20분에 대서양 표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1985년이 되었어야 그 배의 행방은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일부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발라드의 탐험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실제로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였어요. 타이타닉호가 현재 놓여있는 해저 부분에 대한 초기 탐사에서는 선체와 배의 갑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발라드에 따르면 이런 임무의 주된 목적은 유적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해저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양의 개인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가는 나중에 말하기를 바닷속 풍경이 감동적이었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난파선 주변의 잔해 속에서 해양학자는 수많은 작은 물건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고 그중 많은 것을 다시 수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신발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발은 더 고급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옷가지도 있었어요. 거대한 프로펠러도요. 표면에서는 빛이 나고 반짝였겠지만 해저에서는 모래가 묻혀 있었습니다. 발라드는 주방용품이 흩어져 있던 지역의 길이가 1km가 넘었다고 말했어요. 상업용 주방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접시, 냄비, 팬이 있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3D 애니메이션 영상의 흥미로운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시뮬레이션은 타이타닉이 1912년 처음 출항했을 때부터 오늘날 폐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역사상 처음으로 난파선의 중심부로 여행하는 것을 꿈꿨던 심해 탐험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타이타닉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바로 그 제임스 카메론이요. 그는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방문하기 위해 33번이나 다이빙을 했어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감독의 진정한 열정은 항상 바다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바다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감독은 그의 직업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죠. 타이타닉을 감독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직접 가서 배의 잔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낙했다고 해요. 다시 난파선으로 돌아가 보죠.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배의 외부에만 접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부로 들어가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의 호화로운 실내에 남아있는 것을 분석하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카메론은 카메라가 장착된 혁신적인 로봇 차량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배가 가라앉은 이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타이타닉의 내부 공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터키식 목욕탕은 여전히 타일벽이 거의 전부 남아있었어요. 이 목욕탕은 1등석 승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영장과 3등석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무어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어요. 그곳에서 쉬던 사람들은 난방 담요를 얻을 수 있었고 웨이터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침몰 이전의 사진들도 놀라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배의 돛대였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멋진 모습을 보면 돛대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선박의 뱃머리에 위치한 돛대는 무선 전신 시스템인 마르코니 시스템을 위한 전송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개항한 영국 상선 깃발이 있던 곳이기도 했죠. 그 돛대는 높이가 30m가 조금 넘었고 망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돛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부식이 심해서 무너졌습니다. 망대도 부서졌어요. 이제 우리는 왜 오늘날의 타이타닉이 심해 탐험가들에게 진정한 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파선이
대략 3,800m 깊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인 임무는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고급 기술 장비에 의존합니다. 왜 타이타닉이 70년 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사람들이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간 건 물론 선명한 사진을 찍어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화 제작자들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수중 촬영을 시도했어요. 카메라를 안에 넣을 상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제 심해 사진은 매우 발달했고 수중 생물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바다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그 엄청난 수중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잠수함은 28cm 이상의 정말 강하고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게다가 탐험가들은 주변에 빛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기록을 더욱 어렵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을 때 배의 잔해는 좋은 사진을 찍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 빨간색의 녹슨 박테리아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빨간색은 물속에서 잘 반사되지 않아서 사진작가들에게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 내려가는 유인 탐사선에는 강력한 조명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멀리서 배의 일부분을 보면 마치 타이타닉호의 잔해 전체에서 젓갈색 왁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고드름 모양의 구조는 미생물 집단이에요. 배가 가라앉았을 때 이전에 해저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박테리아는 해저의 극한 조건 하에서 잔해를 부식시키는 끔찍한 조합으로 변했어요. 이 붉은 미생물 집단은 철과 강철을 먹고 사는데 타이타닉호에 남아있는 건 철과 강철뿐이에요. 그 미생물 중 하나는 할로모나스 타이타니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입니다. 하루에 100kg의 철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타이타닉은 그들에게 거대한 식량원이죠. 연구원들이 이 기괴한 녹을 발견한 후 배 잔해의 수명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과 그의 연구팀에 따르면 타이타닉은 조만간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의 한 탐험에서 유인 탐사선이 하나의 특별한 객실을 찾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승객인 벤자민 구겐하임의 객실이었어요. 네, 구겐하임 박물관이요. 구겐하임은 광산 거물의 아들이자 타이타닉호의 대서양 횡단 여행에 탑승한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구겐하임은 미국으로 귀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 당시 400에서 800파운드의 가격, 오늘날 약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스테이트룸이라는 객실을 예약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호의 스테이트룸은 가장 호화로운 종류의 1등실이었습니다. B 또는 C 가판에 위치했고 자코비안, 조지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등 11가지 이상의 다른 양식으로 장식되었어요. 방은 마호가니, 떡갈나무 등과 같은 이국적이고 희귀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 패널과 모자이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겐하임은 이 호화로운 방 중 하나에 묵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그 남자가 머물렀던 정확한 객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전체 탐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탐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겐하임의 방이 어디인지 알아냈죠. 대단하죠.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어딘가의 추운 저녁이에요. 가장 현대적이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인 타이타닉호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한 테이블에 옷을 잘 차려입은 두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중 한 명은 영국의 유명한 기자예요. 그는 대화 상대자에게 재밌으면서 동시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죠. 그 당시 한 여성이 테베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녀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멘라 대학의 여성 사제로 칭해졌죠. 그녀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나무관에 넣어졌으며 신비로운 글귀와 여성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대한 뚜껑이 덮여졌어요. 그녀는 상류층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베에 묻혔어요. 이 여성의 미라는 거의 3000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안장된 장소는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죠. 19세기 전반 무렵 한 무리의 지역 주민들이 우연히 그 고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여사제의 평화를 방해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라는 관에서 꺼내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4명의 부유한 친구들이 나일강 상류를 가로질러 이집트로 여행을 갔어요.
우선 그들은 룩소르 도시 근처에 있는 아멘라 신전의 발구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빈 미라관을 발견했죠. 검은 눈을 가진 여사제가 공허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불길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관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지만 발견물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에 너무 놀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걸 사기로 결정합니다. 구매자는 바로 그 당일날 밤 관이 호텔로 전달되기 전에 실종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가 호텔을 나와 사막을 향해 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 남자를 보지 못했죠. 같은 그룹의 다른 남자가 관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친구 한 명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새로운 관의 주인은 자신의 모든 돈이 들어있던 은행이 파산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그 남자는 부유한 사업가에서 거지로 변했죠. 세 번째 친구도 이 고대 발견물의 불길한 영향력을 경험했는데 그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후 건강, 직업은 물론 결국엔 사고로 목숨까지 잃었어요. 파산하기 전에 관의 주인은 런던에 사는 여동생에게 그 고대 관을 넘겼어요. 이 여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방에 들어와 이집트 유물을 보고 바로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 걸 느꼈어요. 그 후 주인의 여동생은 그 관을 유명 사진작가에게 주었어요. 그는 사진 몇 장을 찍더니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에서 사람 얼굴을 한 진짜 여사제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불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사진사 말고는 아무도 카메라 필름을 만지지 않았고 사진을 바꾼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진작가는 의문스럽게 실종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모호해져요. 한 설명에 의하면 주인의 여동생이 그 유물을 대형 박물관에 넘겼다고 해요. 그 관을 운반하던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그의 조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물건을 부유한 사업가가 구매했다고 해요. 그 후 그 사람의 가족 3명도 사고를 당했고 집은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미라관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 넘겼죠. 대화 상대자는 식어버린 저녁 식사에 대해 잊어버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며 듣고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죠. 기자는 몇 달 동안 미라와 미라의 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해오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모든 사고의 증거를 찾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대화 상대자가 물었어요. 미라관은 박물관에서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았죠. 여사제는 다양한 시대의 왕과 왕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과학자들과 고대 언어 전문가들은 관 위의 상징들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죠. 그들은 새겨진 글 대부분이 여사제의 평화를 감히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나 불행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매일 밤 경비원들과 박물관 직원들은 미라관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울음과 비명소리도 같이 들렸죠. 또 누군가가 매일 밤 홀의 다른 전시품들을 흩뿌려 놨어요. 모두들 곧 사제의 영혼이 마법의 힘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개인 수집가가 이 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박물관에서 이걸 구매했어요. 수집을 위한 게 아니라 유물에서 미라의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다 그는 부유한 미국 고고학자에게 미라관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미라를 뉴욕으로 옮기기로 하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화 상대자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기자가 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있나요? 기자는 대화 상대자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기 있어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대화자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자는 석관이 여기 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을 먹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객실에 들어갔어요. 기자는 누워 있었지만 미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여사제에 대한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고 했죠. 저주는 없어. 마침내 남자가 잠이 드는 순간 그는 살짝 밀리는 느낌을 받아요. 몇 분 후 선원이 그의 객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배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승객들은 위 갑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알렸어요. 기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 많은 인파를 보게 되죠.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방 조치일 뿐이라고 해요. 기자는 바로 모든 것을 이해했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여사제가 한 것이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타이타닉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한 전설에 따르면 여사제가 배 선장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선원들은 이렇게 귀중한 화물을 감히 선창에 넣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물이 든 상자를 선장의 함교 근처에 두었다고 해요. 그 운명적인 날 밤, 선장은 자신의 눈으로 관을 보기로 했죠. 그 후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영혼들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했다고 해요. 배가 빙산으로 가득 찬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선장은 선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기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석가는 여전히 대서양 바닥에 놓여있을지 몰라요. 마침내 평화를 찾은 여사지와 함께 말이에요. 좋아요.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해요. 타이타닉이 어떤 종류의 미라나 석관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기록 또는 증거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 재난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등장했어요. 그 당시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배는 비밀 요원들 때문에 침몰했다. ET가 타이타닉을 공격했다. 타이타닉은 분명히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침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청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 이론들 중 하나는 유명 신문에 의해 이야기가 발달되었어요. 기자들은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저주받은 미라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워듣고 그게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심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모든 가짜 썰들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려주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알아선 안 되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자신들이 특별해진다고 느끼는데 이제 자신들이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자만감 때문에 음모론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뭐 또 이 모든 이론들이 정말 흥미롭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죠. 그건 그렇고 이 이야기에 나온 미라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 이미지가 있는 석관의 나무 뚜껑밖에 없어요. 아직도 누구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마지막 주인의 신원도 아직 미상이에요. 전시품이 19세기 말에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만이 알려져 있죠. 거기서 그녀는 불운의 미라라고 불렸죠. 박물관 직원은 이게 아무런 불행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뚜껑에서 나는 비명소리와 두드리는 소리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직접 방문해 전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얼음을 이용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이 작업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철망과 많은 액체 질소가 필요할 거예요. 목표는 타이타닉호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넣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잔해를 철망에 싸서 액체 질소로 둘러싸야 합니다.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문제는 배를 완전히 감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철망을 밑으로 넣기 위해 배를 약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으로 수백 개의 대형 액체 질소 탱크를 운반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탱크를 열면 질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대서양의 얼음물은 끓는 물처럼 보일 거예요. 질소는 부글부글대면서 흩어져서 절대 그물 주위에 얼음 덩어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방법, 거대한 자석의 도움으로 타이타닉을 들어 올리기. 이를 위해서는 대형 순양함과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케이블을 자석에 부착하고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밝은 프로젝터가 어두운 심해를 비춥니다. 난파선의 일부가 보여요. 자석은 아래로 내려가서 배의 철제 선체에 달라붙습니다. 순양함은 케이블과 자석을 위로 당깁니다. 그중 일부는 타이타닉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철제 표면이 암초와 산호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난파선의 일부분이 배에서 떨어져 나가 떠오릅니다. 순양함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케이블 하나가 끊어집니다. 타이타닉의 개별 부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압도 작업을 방해합니다. 침몰한 배는 완전히 인양될 수 없고 작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을 부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는데요. 50억 원을 들인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나일론 슬링이 난파선의 큰 부분에 부착되었습니다. 슬링의 다른 쪽 끝은 디젤 엔진에 연결되었어요. 작업 내내 소형 잠수함을 이용했습니다.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타이타닉 한 조각이 들어 올려졌지만 강한 수압 때문에 슬링 중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른 케이블도 끊어지기 시작했고 커다란 조각은 해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작업대원들의 식량도 바닥났고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이 어떻게 압축 공기로 들어올려지는지에 대한 책이 쓰였고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큰 압축 공기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우선 실린더를 타이타닉의 선체 안에 설치하고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 밑으로 실린더를 내리자마자 실린더가 즉시 위로 떠오릅니다. 이로 인해 작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케이블로 실린더를 고정하고 가능하다면 강력한 잠수함 여러 대를 사용하여 실린더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고압 때문에 실린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발의 여파가 다른 실린더에 부딪히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는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한 계획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바닷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다음 이렇게 추출된 요소를 특수 용기에 채워야 합니다. 그 특수 용기들은 배에 부착되고 타이타닉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수백만 톤의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한다고 해도 나머지 바닷물은 그것을 대체할 거예요. 이러한 필터링이 가능한 기계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 겁니다. 아니면 모든 물을 정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화학원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세계 해양 전체에서 필수 산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타이타닉호를 폭파시키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이 경우 해저로 여러 상자의 다이너마이트를 내려야 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젖지 않도록 상자를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이너마이트에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수킬로미터의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안전한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눌러 전선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서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킵니다. 3, 2, 1. 잠깐만요. 왜 이런 짓을 하죠? 폭발이 발생하면 타이타닉의 잔해는 해저에서 사방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타이타닉호를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질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끌어와 물고기처럼 바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갈고리를 상상해보세요. 침몰할 배를 들어 올리려면 정말 큰 갈고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갈고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대형 순항함에 올라타서 닷처럼 고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갈고리는 타이타닉호 바로 위에 떨어지지만 부착되지는 않아요. 타이타닉호에 버스 크기의 갈고리를 부착하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계팔을 가진 거대한 잠수함도 필요해요. 이러한 장치를 만들고 엄청난 압력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에 고리를 거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순양함이 50톤이 넘는 배와 10톤이 넘는 갈고리를 들어올릴 만큼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려면 순양함 여러 척과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뜨거운 왁스가 일단 식으면 왁스는 단단해지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해저까지 왁스를 싣고 가서 타이타닉호 안에 붓는다면 어떨까요? 왁스가 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왁스를 녹여 튼튼한 탱크에 붓고 잠수함의 도움으로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탱크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잠수함은 왁스를 그 정도 깊이까지 낮출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왁스 탱크는 타이타닉호 안에 놓입니다. 리모컨으로 탱크를 열지만 왁스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물이 차갑습니다. 탱크를 배로 옮기는 동안 왁스가 식어서 안에서 고체가 되었어요. 여러 개의 탱크가 배 꼭대기에 부착되지만 타이타닉호를 들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탱크들은 그냥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탱크가 자동 온도 조절이 되고 내부가 항상 뜨겁게 유지되더라도 일단 배출되면 왁스는 즉시 굳어집니다. 타이타닉호 안에 퍼져서 내부에서 덮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올라 버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크고 튼튼한 가방 여러 개를 바셀린으로 채웁니다. 바셀린은 차가운 곳에서 왁스처럼 작용해요. 고체가 되고 물에 뜹니다. 타이타닉호 전체에 가방을 매달고 바셀린이 배를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가방을 잠수함에 싣고 내려갑니다. 산호가 달라붙어 있어서 타이타닉의 일부에는 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방을 한 곳에 매달기로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바셀린을 꺼내는 순간 강한 압력으로 인해 가방이 찢어집니다. 단단한 바셀린 조각들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임무는 실패해요. 가장 이상한 방법은 타이타닉 홀을 수백만 개의 탁구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공기로 채워진 작은 플라스틱 공은 배를 수면으로 밀어낼 거예요. 하지만 탁구공을 해저로 내리자마자 플라스틱은 즉시 납작해지고 공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잠수함 안으로 옮기면 공이 괜찮아지지만 일단 타이타닉호 안에 넣으면 압력으로 인해 다시 찌그러질 거예요. 또한 강력한 초경량 소재로 만든 공을 만들어 공기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배 안에 공을 넣는 순간 그중 일부는 배의 구멍으로 미끄러져 나갈 거고 나머지 공은 50톤이 넘는 난파선을 바닥에서 들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타이타닉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저로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서 해저에 있는 배 자체뿐만 아니라 난파선 현장을 보여주는 상세한 3D 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사실적인 사진을 얻기 위해 연구원들은 수중 음파 탐지 기술과 수중 로봇을 사용했는데 수중 로봇은 가라앉은 배의 사진을 10,000장 이상 찍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둬야 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